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직류기, 동기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직류기와 동기기는요, 발전기,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고 모두 회전하는 회전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변압기는요, 가만히 있는 정지한 기기, 그러니까 정지 기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압기는요, 영어로 바꾸면 트랜스포머다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머 하면 바로 영화가 떠올리시죠?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을 하고 또 로봇에서 자동차로 다시 변신을 하는 그 영화가 바로 트랜스포머인데, 이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합니다. 자, 변신까지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무엇이 변화하냐? 바로 전압이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변압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철심과 철심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일로 감아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코일로 감아져 있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전압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압을 처음에 바꿀 전압 1차 측 전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압이 이 철심을 지나서 이 2차 측에 왔을 때 전압을 바꿔주는 쪽, 이것을 2차 측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왼쪽이 1차고요. 오른쪽이 2차로 대부분 약속을, 기준을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차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원 측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2차 측을 우리는 부하 측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전압을 바꾸는 목적이 대부분 뭐죠? 우리가 전압을 바꿔서 우리가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하에 공급해 줘야 할 전압보다 전압이 낮아. 그러면 전압이 낮으면 1차 측의 전압이 낮다가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상승해서 전원을 공급해 주고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 주고, 반면에 부하 측이 필요한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내가 기존의 전압보다 낮춰서 변압기를 통해 낮춰서 부하 측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측이 보통 전원이 되고요. 2차 측이 부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1차 측이 부하라고 한다면 부하 측에서 나한테 전원을 공급해 준다는 건데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측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이것을 원하는 만큼 바꿔준 다음에 이걸 부하에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첫 번째로 이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요, 여러분이 전기 자기학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바로 패러데이 그리고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공식으로 적어보면요, 이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N에다가 dt분의 d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N dt분의 d 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되는데, 자, 법칙이 무엇이냐? 이 발생하는 기전력은요, 권수에 비례하고요. 자, 감아져 있는 권수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dt분의 d입니다. 이건 결국 미분이죠. 변화율인데 무엇의 변화율이냐? 바로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에 이 기전력이 비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수는 이 변압기에서 권수가 바꿀 수 없으니까 일정한데, 이 자속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는 우리가 렌츠 법칙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자속이 변화하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변압기는요, 내가 자속이 변화를 했을 때 그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든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요, 부하가 없는 경우의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하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 무부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무부하 상태일 때 이 변압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1차 측의 전원 측이죠. 전원 측에 V만큼의 전압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전압을 공급해주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류의 방향은요, 이 권선을 감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전류가 지금
여러분의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자,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 그러니까 이 코일에 회전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에 이 변압기는요, 자기장이 원래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전압을 인가하고 나서 전류가 흐르고 갑자기 자기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변압기는 반대 방향, 기존에 발생한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자기장이 들어오면은 난 자기장 싫어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자기장의 방향에 반대 방향인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있겠죠.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일 때 나머지 네 손가락,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항상 전압이 먼저고 전류가 그 다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기전력의 극성이 왜 위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냐면요,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플러스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지금 1차 측에 발생한 기전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측 유기 기전력 E1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긴 자기장 있죠. 이 자기장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흘러서 2차 측으로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차 측 코일도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장이 왔으니까 이것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자기장의 엄지 방향이라면 여러분의 네 손가락,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전류가 흐르기 전에 우리는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유기 기전력 극성을 보시면요, 전류가 나오는 곳이 플러스, 그리고 전류가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2차 측에서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전력을 E2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브화 시에 전압을 공급해주면요, 이렇게 1차 측에 E1의 유기 기전력이 걸리고, 그리고 E2의 유기 기전력이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 결국 이 패러데이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자속의 변화한 만큼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자, 이때 마이너스죠. 자, 왜 마이너스죠? 우리가 기존에 생긴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2차 측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발생한 자기장의 반대 방향인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변압기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요, 2차 측이 지금 무부하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없겠죠. 개방 회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 결국 이곳에 전부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무부하 상태일 때 존재하는 전류는요, 이 1차 측에 처음에 흐르는 전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전류를 지금 무부하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무부하 단자 전압할 때 V0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무부하 전류를 I0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 존재하는 전류는 이 I0, 무부하 전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여자 전류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무부하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 전류는 전체 1차 측 전류, 뒤에 있어서 우리가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원리를 배울 때 1차 측 전류가 전체 1차 측 전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 여자 전류는요, 전체 1차 전류의 3에서 5% 내지의 작은 값만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유기 기전력은 마이너스 N에, 이때 N은 1차 측 권수 N1이 되고요. 그리고 DT분의 D 파이가 되고,
그리고 2차 측에 생긴 유기기전력은 E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마이너스 방해하는 방향 n에다가 권수는 2차 측 권수의 dt분의 d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자, 지금 이 1차 측을 한번 등가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1차 측을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자, 1차 측 코일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 1차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 주죠. 자,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주면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때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는 우리는 무부하 전류 또는 여자 전류 I0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변압기 원리에 의해서 이때 발생한 유기 기전력은요. 기존에 내가 공급해줬던 전압,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와 극성이 항상 반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생한 유기 기전력은요. 내가 공급한 전원의 항상 극성이 반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키르이호프 전압법칙 KVL에 의해서 내가 공급해준 전압이 V다라고 한다면 V만큼 공급해준 전원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으니까 이 V와 E는 항상 동일하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부하가 없는 경우, 즉 무부하일 때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하가 있는 경우에 변압기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측에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즉 부하 상태일 때 한번 원리를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시일 때, 자, 부하시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1차 측에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우리가 V1만큼의 전원을 공급해주면요. 자, 전압을 넣어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우리 전류를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다 해서 I0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I0는요. 굉장히 작은 전류다라고 했어요. 자, 왜 작은지는 우리가 뒤에 있을 변압기 구조에서 이 철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I0가 흘러요. 이렇게 I0가 흘러서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내 손가락을 감싼 나머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속의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자, 반대편 2차 측으로 쇄교를 하게 되겠죠. 쇄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란 것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기기전력 1차 측 유기기전력이기 때문에 이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유기기전력까지 만들어지고 자, 자속이 2차 측으로 쇄교를 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2차 측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2만큼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부하가 없는 상태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번에는 부하가 있죠. 부하가 있다라는 말은 2차 측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전류의 방향이 자, 우리가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그때 전류의 방향은요. 이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하 측의 2차 전류, 2차 측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하의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때 자기장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네 손가락을 감싸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이 반대편으로 이 반대편 1차 측으로 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은요. 다시 이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 자기장을, 이 초록색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자기장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또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전류 방향을 보시면 여러분의 엄지가 자속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돼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파란색 전류를 우리는 I
I1,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하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여자 전류와 그리고 2차 측에 의해서 발생한 부하 측, 다시 전원 측 1차 전류가 있죠. 이것을 합한 전체가 바로 1차 측의 전체 전류가 된다. 우린 이것을 1차 부하 전류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요, 이 여자 전류는 그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시면 이 값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부하 전류를 그냥 I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E1과 E2 발생한 유기기전력은요, 전부 우리가 기존에 이 변압기 원리 있죠.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부하가 있을 때 변압기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이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기기전력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4.44에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F 파이 M에 N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우리가 동기기 유기기전력과 동일하죠. 자, 우리가 이 동기기의 유기기전력을 제가 따로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 동일하게 이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이 공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4.44의 F 파이 M의 N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따로 유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지금 권수비가 있습니다. 권수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권수비, 지금 교재에는 N이라 돼 있는데 A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권수비는 보통 이 A다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이 권수비 A는요, 우리가 N2분의 N1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2차 측 권수비에 대한 1차 측 권수비의 비율을 우리는 권수비다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N2분의 Ni니까 우린 이것을 2투분의 E1으로도 할 수가, E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권수와 유기기전력은요,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측 권수에 대한 1차 측 권수의 비율은요, 우리가 2차 측 유기기전력에 대한 1차 측 유기기전력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일하게 이 단자에 걸리는 V2분의 V1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반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값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류만 반대로 I1분의 I2로, 자, 기존에는 다 2분의 1이죠. 자,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 전류만 반대로 1차 측분의 2차 측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왜 전류만 반대인지, 왜 반비례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이 코일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만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린 이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그때 발생하는 자기장이 1웨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이렇게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웨버만큼의 자속이 발생하면요, 우린 이것을 1헨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헨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이 1헨리는요, L값을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데, 이 인덕턴스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전류를 흘렀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유도하는지 그 능력을 우리는 인덕턴스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1A의 전류를 흘렀을 때 1A의 자속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10A의 전류를 흘렀을 때는 그럼 자속은 어떻게 나오냐? 자, 전류에 비례하게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면 당연히 자속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10웨버만큼의 자속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코일을요, 한 바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바퀴를 감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5바퀴를 감고 동일하게 1A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코일이 더 많이 감겨져 있으면, 자, 우리가 자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때 1W가 나왔어요. 한 바퀴일 때. 그러면 2바퀴일 때도 1웨버가 나오고요. 여기도 1웨버가 나오고 여기도 1웨버가 나와서 총 5개의 자속이 나와서 전체 자속은요, 우리가 5웨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내가 10A의 전류를 흐르면 이번에는 1A 때 5웨버의 자속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웨버만큼의 자속이 나오겠죠. 만약 자기포화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웨버가 나온 거를요 10웨버만큼의 자속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려주면 되냐? 이번에는 1A가 아니라 자 10웨버가 나오기 위해선 2배죠. 그럼 전류는 2A만 흘려주면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자속을 더 많이 얻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는 더 조금만 흘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권수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전류를 더 조금만 흘려줘도 더 많은 자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권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반비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교재를 보시면 루트 Z2분의 Z1으로 임피던스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Z라고 하는 거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분의 V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때 전압은 어땠어요? 전압은 권수비와 비례한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어때요? 반비례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우리가 전압은요 그냥 권수비에 비례한다 해서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류는 반비례니까 A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이 A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권수비 A라고 하는 거는요 루트 Z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수비는 이 임피던스의 루트 제곱근의 반비례를 하니까 이렇게 루트 Z2분의 Z1이다라고 하게 되고, 나머지 옆에 뭐 R2분의 R1, 뭐 L2분의 L1의 제곱근한 거 있죠. 이건 전부 우리가 이 임피던스 안에 뭐 저항 성분이든 뭐 리액턴스 성분이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권수비까지 알아봤고, 지금 교재 뒤에를 보시면요, 교재 뒤를 보시면 지금 실제 변압기와 이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변압기와 우리가 이상적인,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변압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문제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요,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상 변압기라 간주를 하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런데 이 실제 변압기는 그럼 무엇이냐? 실제 변압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권선의 저항 성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발생을 할 때 지금은 전부 다 자속이 이 철심에 흘렀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누설이 될 수 있는, 밖으로 빠져나가서 철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냥 버려지는 자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값들도요 실제로 다 존재를 하는데 이상 변압기는 전부 다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실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은요 뒤에 등가 회로를 그려볼 때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려줄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상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을 해주시냐, 자 이상변압기는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차 측에서 2차 측 전력을 만들 때까지 그 중간에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여기다가 적으면, 자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1차 측 전압 V1에다가 1차 측에 흐르는 전체 전류 I1은 우리가 2차 측에서 발생하는 V2분의 I2와 동일하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유기기전력 그리고 권수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 교재를 보시면 앞에 감극성과 가극성이라는 지금 팁박스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변압기의 가극성과 감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 두 대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첫 번째 변압기는요, 제가 이전에 변압기 원리를 설명할 때 그 감는 권선의 방향이 동일하고요. 자 이 두 번째 변압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감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2차 측 권선을 보시면 지금 감는 방향이 첫 번째 저 변압기랑 비교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첫 번째 변압기는요 우리가 동일하게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에 V1을 가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의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2차 측으로 쇄교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차 측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측 권선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 자, 동일하게 1차 측은 플러스 마이너스 V1의 전압을 가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이 2차 측을 쇄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졌죠. 자, 그때 이 방해하는 방향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럼 이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 전류의 방향을 계산하면요, 바로 이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전류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린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올 때 플러스, 들어갈 때가 마이너스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2차 측 유기기전력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감능 권선이 반대가 되면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극성이 반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변압기가 고압측 그리고 저압측이 서로 만났을 때 우린 이것을 혼촉이다라고 하는데, 혼촉 시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 부분을, 변압기 아래쪽 권선을 이렇게 서로 만났다라고 해보고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나는 지점에 한번 전압계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전압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혼촉이 발생을 했을 때, 전압계를 한번 시설을 하고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나있죠? 이 전압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는 전압계를 지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기전력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전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E2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했죠. 기전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플러스 E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압계에 걸리게 되겠죠. 계속 타고 들어가서 전압계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요. 전압계를 지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E2가 되고요. 그리고 흘러서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기전력이 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E1이 되고요. 이게 바로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요, E2와 E1이 서로 빼진 나머지가 전압계에 걸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2차 측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과 1차 측에서 만들어낸 기전력을 더한 것이 바로 전압계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벌써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E2와 E1을 서로 뺀 것을 우리는 빼졌다 해서 감극성이다 라고 하고요.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의 기전력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더했다 해서 가극성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실제 변압기에 이 감극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혼촉 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전압이 상승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변압기, 이 가극성 같은 경우는요,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1차 측과 2차 측을 더한 것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감극성은요, 내가 혼촉사고 어떠한 이유로 혼촉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압계에 E2에서 E1을 서로 뺀 나머지의 작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극성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변압기 원리는 끝나고 계속해서 변압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변압기가 실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이 철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철심. 자,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로 된 철덩어리, 철심이란 것이 있어요. 자, 이 철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철심의 종류가 있죠. 철심의 종류에 따라서 내철형, 외철형, 권철심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철심은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직류기에서도 이 철심은요, 우리가 규소를 함유해서 그 규소 강판을 얇게
성층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 왜 그렇게 규소를 함유한 강판을 성층했었죠? 바로 철손,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철에 규소를 함유하는 이유는요, 히스테리시스 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얇게 성층한 이유는 바로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철에 규소를 함유하는데 이 변압기는요, 변압기는 그 규소 함유량이 자, 발음이 안 됩니다. 함유량이 4에서 교재에 지금 4에서 4.5%다라고 했었죠. 그냥 4%다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함유량을 4%로 출제를 많이 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류기는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에서 1.4%의 적은 양을 함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압기는 보시면요, 자, 상대적으로 4%로 더 많이 함유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이유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정지되어 있는 정지기기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에 뭐 직류기든 동기기든 뭐 전기자 혹은 고정자가 전기자 또는 계자가 회전하는 뭐 회전기기다라고 했어요. 자, 회전기기는요, 우리가 철심이 이렇게 규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이 규소는 유리의 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리는 어떻죠? 잘 깨지죠. 자, 잘 깨지니까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에 규소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고 잘 부서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규소를 많이 넣으면 회전을 하다가 파손될 우려가 있겠죠. 자, 반면에 변압기는 정지기기니까 자, 이렇게 철심이 가만히 있죠. 상대적으로 부서질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 경우는 철손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규소 함유량을 더 올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 4%가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1차 측에 아까 원리를 설명할 때, 자, 전압을 가하면 기존에 무부하 전류 또는 여자 전류라고 했었죠. I0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I0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자, 왜 작냐? 이 전류가 왜 작은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 철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목적이 뭐죠? 우리가 1차 측에 기전력을 만들게 되면서 만들고 자속을 2차 측에 쇄교를 시키죠. 이때 자속이 이 철덩어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은 자속을 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투자율이란 것을 전기자기학 때 배웠죠. 자, 이 투자율이 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투자율은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할 때 그 투자는 아니고 우리가 꿰툴 투에 자석 자자를 사용해서 자석이 꿰뚫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속이 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속을 2차 측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철덩어리를 사용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철덩어리를 사용해서 투자율이 크면요, 우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L이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L은 인덕턴스다라고 했었죠. 자, L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기학 시간에 Li라고 하는 거는 N파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분의 N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N은 어차피 변압기에서 일정하니까 그냥 N은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N을 무시를 하면, 자, 그냥 총 자속 파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A를 흘렸을 때 우리가 1웨버만큼의 자속이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는 1헨리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에 1A가 흘렀는데 뭐 10웨버가 나왔어. 더 많은 자속을 만들었죠. 이땐 유도하는 능력이 크니까 이땐 10헨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동일하게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반면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예를 들어서 10웨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L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내가 어떤 동일한 전류를 흘렀을 때 이 자기장을 만드는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율이 클 때 L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L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리액턴스라고 하죠. 유도성 리액턴스를 J 오메가 L이다라고 하는데, 자, L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방해하는 성분, 우리가 이 리액턴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자속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리액턴스 성분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철심에는 리액턴스 성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전류 I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Z분의 V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철심의 저항 성분이 우리가 리액턴스다라고 했을 때, 자,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했을 때 이 XL이 크면 당연히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이때 이 철심의 저항은요 거의 1000옴에 가까이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심에 의해서 우리는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철심은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절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절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손절했다, 끊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변압기가 있고 우리가 어떤 외함에 넣어둬서 우리가 절연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가 기전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변압기를 만지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만지게 되면요 바로 이승과 절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함 안에 넣어두고 뭐 공기든 아니면 뭐 기름이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건드려도, 이 변압기를 외함을 건드려도 감전이 되지 않도록 절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절연에 종류가 있어요. 절연의 종류가 있는데, 절연물의 종류죠. 절연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연물의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자, 하나씩 적어보면요. Y종, 그리고 A종, 그리고 E종, 그리고 B종, F, H, C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요, 버틸 수 있는 최고 허용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최대 온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Y는요, 기본적으로 90도고요. A는 105도, 그리고 E는 120도, 그리고 B는 130, F는 155. H는 조금만 더 띄워서 H, 그리고 C가 있을 때 H는 180, C는 180 초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를 골라보면요, 이 E종이 120도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 외의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어떻게 외우냐? 자, 첫 번째로요, 이 90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0을 외워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15를 더해줍니다. 15를 더하면 105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15를 더하면 1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120에서 130까지는요, 15를 더해도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이 B를 떨어뜨려주면 이렇게 1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떨어뜨리면 그럼 13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F가 있습니다. F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숫자 5를 영어로 5라고 하죠. 자, 그래서 155, F는 숫자 5니까 155를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H는 우리가 아래와 위를 연결을 했을 때, 자,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는 그 180을 초과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뭐 전기 공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과목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5과목 KC 과목에서 여러분들 뭐 기사를 준비할 때 뭐 기기뿐만이 아니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연도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변압기 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 번째, 변압기 U. 자, 우리가 이 변압기를 외함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절연을 한다고 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요, 이 외함 안에 기름을 넣어두게 됩니다. 기름으로 절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름이 우리가 한자로 하면 U죠. U.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 U, 그러니까 이 안에 외함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우리가 변압기 U다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 U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변압기 U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냉각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변압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하면 뜨거워지죠. 자,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뜨거워진다라는 건데, 이것을
냉각시키는 역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어떻게 냉각을 할 수 있냐?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대류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자, 변압기가 지금 뜨거워졌다라고 해볼게요. 뜨거워지면요, 이 변압기에 의해서 뜨거워진 기름은 우리가 위로 가고요. 위로 가고, 그리고 차가운 거는 아래로 가게 되면서, 자, 이렇게 변압기유가 순환을 하게 되겠죠. 자, 순환을 하면서 이 변압기를 냉각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류 현상은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에어컨을 보통 위에다 설치를 하고 차가운 바람을 내뿜죠. 자, 그 이유가 뭐죠? 차가운 바람을 위로 보내서 이것을 아래로 보내줘서 전체적인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히터, 난로, 아니면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을 아래에 시설하는 이유는 우리가 뜨거운 공기를 위로 보내주게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 이것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다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시험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이 시험은요, 이 변압기유에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유를 사용하는데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절연 내력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 자, 당연한 소리죠. 자, 우리가 변압기유의 사용 목적이 뭐였죠? 첫 번째, 절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크다. 절연 내력이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리고 비열이 커야 합니다. 비열이 커야 한다. 자, 이 비열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1도씨라는 것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 이것을 비열이다라고 했고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변압기유가 쉽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차가워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비열이 커야 한다 라는 것이 있고, 다음 세 번째로요. 그리고 자, 인하점이 커야 하고요. 그리고 응고점은 작아야 합니다. 자,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았는데, 이 인하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을 붙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인하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응고점은 얼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차가워져서 얼게 되는 지점을 우리는 응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변압기유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쉽게 얼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인하점은 커야 하고 응고점은 작아야 한다. 당연한 소리죠. 자, 다음은 화학작용. 화학작용이 잘 일어나면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열화라는 것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열화가 아니라 산화입니다.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안 된다. 자, 산화라고 하는 거는요, 산소를 만나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유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지, 이렇게 화학작용이 바뀌거나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산화작용이 일으키면 안 된다. 쉽게 변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도가 낮을 것이란 것이 있어요. 자, 이 점도라고 하는 건요, 이 끈적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냉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냉각을 대류 현상을 통해서 냉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올려주고 차가운 거를 아래로 보내줘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점도가 크게 되면은, 만약에 점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끈적이니까 잘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뜨겁고 차가운 그런 변압기유를요,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끈적이지 않은 점도가 낮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변압기 구비 조건이 출제가 되면요, 보통 이 점도가 낮을 것을 말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을 것이라고 출제를 하니까 특히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점도가 낮을 것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압기유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고, 네 번째 열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화에 대해서, 자, 열화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 나빠지는 것, 예를 들면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화는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변압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으면요, 호흡 작용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호흡 작용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외암 안에 변압기를 넣어두고요, 그 안을 변압기 유로 채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변압기 유를 넣었고요, 그 외암 외에 그 외암에 공기층이 하나 더 있겠죠. 변압기 유를 넣고 남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있는데, 자, 변압기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요, 우리가 분자 운동이 뭐 활발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변압기 위에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이 외함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가 바깥으로 밀려서 나가게 되겠죠. 뜨거워지면, 변압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다시 식으면요, 이 변압기 위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작용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호흡이 맞습니다. 변압기가 뜨거워지고 식혀지면서 공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호흡작용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불순물이 같이 불순물이 같이 들어오게 돼서, 불순물이죠. 계속 왜 이러지? 불순물이 들어와서 열화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열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압기 위에 불필요한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성질이 나빠지게 되고, 성질이 나빠지면요, 대표적으로 절연여력이 떨어지고 뭐 비열이 크고 이런 구비 조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해결책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콘서베이터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자, 결과부터 다 적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소 봉입을 하고요. 세 번째로 브리더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 브리더는요, 한글로 하면 우리가 흡습 호흡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흡습 호흡기. 자, 첫 번째 콘서베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이 콘서베이터는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외함 안에, 지금 외함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자, 외함을 한번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외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콘서베이터는요, 기존에 이 공기 표면이 외함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크죠. 외함이 크면 클수록 표면 면적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콘서베이터를 이렇게 외함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곳 가득 절연유를 채워주게 되면은요, 자,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절연유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외가 공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콘서베이터가 없을 때는요, 공기의 접촉 면적, 공기와 절연유와의 접촉 면적이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절연유와 공기 사이의 접촉 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호흡 작용을 했을 때 들어오는 불순물이 적어지게 되고 열화가 방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리더 먼저 볼게요. 흡습 호흡기는 이렇게 콘서베이터 옆에,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돼서 직접 보시면요, 옆에 작은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린 이것을 흡습 호흡기다라고 합니다. 이 흡습 호흡기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뭐 신발장 탈취제 있죠? 아니면 뭐 옷장에 뭐 물 먹는 하마같이 그런 실리카겔 성분들을 우리는 흡습 호흡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기를 빼앗아서 머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열화를 방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소 봉입이 있어요. 이 질소 봉입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절연유와 공기가 있으면요, 이 절연유가 산화가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이 빈 공간에 산소가 아니라 질소를 넣어서 봉인하는 거, 봉입을 해서 이 산화를 방지하고 열화를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질소 봉입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화까지 알아보았고, 자, 다음은 냉각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이 냉각은 변압기 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양한 냉각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요, 칠판을 지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변압기 구조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요, 변압기 유를 사용해서 냉각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변압기가 이 변압기 유를 사용해서 냉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매체를 사용해서 냉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냉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냉각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내부 냉각 장치고요. 하나는 외부 냉각 장치. 총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내부는요, 이 변압기를 직접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냉각을 하고요. 이 외부는 이 내부 냉각 매체를 냉각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변압기유라면요, 이 변압기유는 철심을 냉각을 시키죠. 이 외부는 그 변압기유를 냉각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냉각 방식을 우리는 영어 문자 4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문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문자 4개 중에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2개를요, 이 앞에 2개를 내부 냉각 매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뒤에 2개를 외부 냉각 매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부 안에서도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가 있죠. 자, 첫 번째 문자는 내부 냉각 매체가 무엇인지, 자, 무엇을 사용하는지, 자, 그리고 사용한 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 자, 어떻게 순환을 시킬 건지가 두 번째 문자가 되고요. 자, 뒤에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부도 무엇을 사용해서 어떻게 순환을 시킬 것인지, 이렇게 4가지 문자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총 5가지 문자를 가지고 냉각 방식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자, A는 에어의 약자입니다. 즉 공기죠. 공기가 되고, O는 오일입니다. 기름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W는 워터, 물이고요. N은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반대의 의미로 우리는 F, force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력을 가해서, 즉 강제적이다. 자, 위에 N은 자연적이고 F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자를 사용해서 실제 여러 가지 냉각 방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수록을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각각 어떤 냉각 방식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N입니다. 자, 지금 글자가 2글자밖에 없죠. 우리는 4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내부 냉각 매체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공기고요. N은 자연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건식, 자냉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건식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엔 변압기유였는데 공기만을 채워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공기만 있는 건식, 자냉식, 자연으로 냉각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이 외함 안에요, 기름이 아닌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기를 넣어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냉각을 할 수 있도록, 대류 현상을 통해 스스로 냉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건식, 자냉식이라 하고요. AF는요, 마찬가지로 A, 공기죠. 그래서 건식, 근데 F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냉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기로 넣었어요. 공기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부에 팬을 설치를 합니다. 팬을 설치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줘요. 자, 그러면 기존에 공기만을 넣어줬을 때 자연적으로 냉각을 시키면요, 자연적인 대류 현상에 의해서 냉각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팬을 설치해서 강제로 한 번 더 순환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더 냉각이 잘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AF, 건식 풍냉식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ONAN입니다. 그래서 O는 기름이죠. 우리는 기름을 유입, 그리고 뒤에는 자냉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변압기 내부에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었는데 자냉식입니다. 자냉식. 외부는 공기를 넣어서 내부도 자연적으로 냉각을 하고요. 외부도 자연적으로 이 변압기유를 한 번 더 냉각을 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ONAN, 유입 자냉식이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OW입니다. OW는 우리가 유입 수냉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2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냉각 장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입이에요. 유입.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고요. 뒤에가 W, 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상부에, 변압기 외함 상부에 우리가 냉각관을 넣어줍니다. 냉각관을 넣어주고요. 이 냉각관에 물을 흘려보내주게 되는데 이 물이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냉각을 시키는데 이때 물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위로 올라온 뜨거운 공기를요, 위에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켜서 대류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입 수냉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ONAF는요, 우리가 유입 풍냉식이라 합니다.
자, 이 유입 풍냉식이고요. 자, 이 유입 잔행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번엔 강제가 하나 붙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름을 넣고요.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는데 이때 외부에 공기를 넣어주고요. 이때 외부에도 팬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면서 이 변압기율을 더 잘 냉각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OF, AF는요. 우리가 송유 풍냉식이라 합니다. 이번엔 둘 다 F죠. 그러니까 둘 다 강제로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고요. 이번엔 강제적으로 여기에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펌프를 설치해서 이 기름을 한번 강제로 순환시키고요. 그리고 공기를 넣어주고 여기도 팬을 통해서 강제로 순환시켜서 냉각이 더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송유풍냉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변압기 구조의 냉각 방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압기 첫 번째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